안녕하세요. 따뜻한 영화남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한 해가 저물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지난 2022년은 어떤 시간이셨나요? 저에게 2022년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맞이한 한 해였습니다.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또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행도 다니고 책도 실컷 읽고 또 일한다는 이유로 소홀했던 가족들에게도 좀 더 마음을 쏟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취미 생활을 누리고 그렇게 2022년 하반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이 되고 나니까 정말 이 모든 것들에 더 많이 감사하게 되네요. 제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지친 일상 속에서 제 낭독을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또 오늘의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오소희의 언니들의 마음 공부 부모편입니다. 저자는 남들처럼 똑같이 입시를 겪고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가고 또 나름 괜찮은 직장을 다닌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많은 양의 독서를 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또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를 치열하게 고민했고, 아들이 3살이 될 무렵부터 지구 곳곳에 제3세계로 훌쩍 떠나는 세계 여행을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행과 삶의 의미를 찾고 그 가운데서 약 13권의 책도 쓰게 됩니다. 이런 저자와 같은 고민과 질문을 안고 살았던 팬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 모임이 언니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커지게 되면서 그 안에서 구성원들은 나를 찾는 글쓰기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 모임에서 구성원들은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또 여성의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이 바로 그중 첫 번째인 부모편입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기꺼이 대면하고 함께 치유하고 또 용감하게 나아간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 언니 공동체에서 다뤄졌던 7가지의 사례가 소개가 되는데요. 제목만 쭉 읽어봐도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혹은 정확히 내 이야기일 수도 있는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각 사례자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또 꺼낸다고 달라질 게 없을 거라면서 그냥 억누르고 살았던 어릴 적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꺼내고 또 그 상처에 대한 글을 쓰면서 치유를 받는 과정들이 담겨 있는데요.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없죠. 상처라는 것 자체가 꺼내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상처들 가운데 유독 꺼내서 말하기 어려운 상처가 바로 이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인 것 같아요. 이 부모라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존재인데 그렇지 못한 부모가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게 뭔가 죄처럼 느껴지고 죄의식이 느껴지고 또 불효처럼 느껴지니까요. 특히 여전히 이 부모에 대한 효를 절대적인 선으로 여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최근에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자는 이 책에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상처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나 자신을 위로하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설정을 확실히 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의 3단계 매뉴얼로 설정했는데요. 1단계 대면과 이해, 2단계 위로와 긍정, 3단계 퉁치기와 경계 설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책 자체도 굉장히 두꺼운 편이고 사례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사례자들이 직접 쓴 글들, 그리고 언니 공동체에서 남은 이야기들이 대화체 형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많아서요. 사실 어떤 부분을 제가 낭독을 해야 되나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고민하다가 본격적인 사례로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 부분, 그리고 7가지 사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그중에 일부를 낭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이 워밍업 부분은 말 그대로 본격적인 사례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세대가 부모에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과 이유, 그리고 왜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꺼내서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처와 치유를 객관화하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서운했던 기억이 많지만 어쩐지 끄집어내면 안 될 것만 같아요. 죄책감이 느껴진달까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의 유년엔 분명 좋은 순간이 더 많았을 거야. 그랬기에 우리 모두 멀쩡히 살아남아서 이렇게 좋지 않았던 순간을 증언할 수도 있는 거겠지. 좋은 순간에 대해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우리는 모두 어른이 되었고 어른이라는 큰 이름 안에 담긴 작은 능력을 잘 알고 있어. 부모님들이 난 그때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인간적인 한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한계를 말하는 것이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니야.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건 한계의 지점으로 돌아가 그것의 정체를 알아보는 일일 뿐이야. 당시에는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었던 그것을 어른이 된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말이야. 비난하거나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감정의 정체를 파악하고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로써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부모 자식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말을 걸 거야. 그 한계의 지점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각자의 내면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 어떤 말이라도 좋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볼게. 그때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잘 경청할 거야. 애썼구나. 참 아팠겠구나. 그 아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너는 편안해질 거야. 그 아이가 힘들게 말을 꺼내는 순간만큼은 내가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내가 그 아이의 말을 경청해 주지 않았기에 그 아이는 조금씩 더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고 점점 구석에 웅크리고 있게 됐지. 지금 이 자리는 나를 보살피는 자리야. 나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그 누구도 제대로 보살필 수 없어. 부모든 반려든 자식이든. 우리 세대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은 사랑이 일반적으로 포괄하는 것들이 적었어. 응원, 지지, 인정, 위로, 공감 같은 것들. 대신 우리가 넘치게 받은 것은 지성이야. 그래서 지성이라는 자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하는 건 공부야. 학교 다닐 때 지겹도록 한 또 그 공부냐고? 응, 또 공부야. 마음 공부. 그것도 무려 자습이야.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공부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보다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주어야만 하는 세대야. 우리가 원가정에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 그때 처음으로 가족이 시작됐거든. 전통적인 친족 또는 마을 공동체는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국가가 가정을 보호하거나 지원해줄 힘은 없었던 시절. 우리 부모님들은 급격한 변화의 쓰나미 속에서 독립군처럼 외따로 양육을 한 첫 세대이자 마지막 세대였어. 우리는 그 소나기에 맡겨졌던 처음이자 마지막 세대였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나 밥솥에 밥이 흘러넘치는 상황에서 엄청난 정보에 둘러싸여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어렵다 어렵다 하는 육아를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난하고 외롭고 무지한 상태에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
그 시대적 결핍에 연민을 갖지 않고서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 발을 떼기가 참 어려울 거야. 부모님에게 한 번은 꼭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 사과를 받고 싶은 너의 마음은 너무나 정당하지. 너희들이 폭력의 기억을 꺼낼 때마다 언니는 새롭게 놀라. 내 이전에도, 내 이후에도 어쩌면 이렇게 거의 모든 집에서 폭력이 있었을까? 그 시절 아빠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욕설과 폭행 중에는 지금 같으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거나 수갑 채워 끌려갈 일들이 예사로 있었어. 또 그 시절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 중에는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평생 영혼의 상처를 남길 말들이 너무나 많았어.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던가, 너희들 때문에 내 팔자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던가 하는 말들. 우리는 많은 순간 겁에 질려 눈치를 봐야 했어. 우리에게 집이란 따사로움을 꿈꾸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는, 늘 조금은 미진하고 외로움을 안겨주는 공간이었지. 때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불안한 공간이기도 했어. 우리는 부모에게 일관된 사랑을 받고 싶었어. 집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고 싶었지. 공존의 기쁨을 주는 가족 관계를 꿈꿨어. 끝끝내 정서적 결핍이 채워지지 않자 우리는 열심히 책을 찾아 읽었어. 여행을 떠나거나 연애를 했고 결혼을 통해 새 가족을 만들었어. 무엇을 한들 원 가정에서 생긴 구멍이 쉽사리 메워지지는 않았어. 서툴게 구멍을 메우려다 새로운 관계를 망쳐놓기 일쑤였지. 대한민국의 정서는 한이라고들 하지. 사실 그건 대한민국만의 정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의 정서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까지의 정서지. 수술받을 돈이 없어서 눈앞에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한이 안 맺히겠어? 그 힘으로 이악 물고 일해서 경제적인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지. 결핍을 생산의 동력으로 삼는 것. 하지만 성공에도 정서적 내상은 그대로 남는 것. 그게 제3세계의 메커니즘이야.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 메커니즘으로 살아오셨지. 헛맺힌 게 많으면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런 말 못해. 뭐가 미안해?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죽으림다 해 널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줬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한다가 어딨어? 꼭 사랑한다고 말해야 알아? 네가 나에게 고맙다고 해야지. 나도 못 간 학교를 넌 보내줬는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 그래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수시로 주고받는 가정을 우리는 매일 넷플릭스로 보지만 가난한 아이가 진열대의 케이크를 구경하며 침만 삼켜야 하듯 그런 가정은 결코 우리 차지가 될 수 없어. 그건 아마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가 되면서부터 탄생할 거야.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부모가 똑같이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식을 키우며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를 맺힌 것 없이 주고받으면서부터.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뭐겠니?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를 아이에게 자주 들려주는 거겠지? 그럼 우린 어디 가서 들어야 하냐고? 뭐 소지섭한테 대신 들었잖아. 우린 퉁쳐야 하는 세대야. 들은 셈 치고 넘어가야 해. 아, 내 부모님은 사랑한다는 말 대신 일터에서 땀을 그리 흘리셨구나. 땅 팔고 땀 팔아 고등교육을 시켜주셨으니 우리는 바로 그 지성으로 이렇게 자습하면서 셀프 치유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지성. 우리 부모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같은 말이 왜 필요한지도 모른 채 우리에게 그 필요성을 알아낼 다음 단계의 임무를 맡겨둔 채 그저 한 맺혀 너희는 나같이 살지는 말아라 하며 전심전력으로 챙겨준 그 유일하지만 몹시 거대한 가능성을 지닌 자산, 지성 말이야. 내가 3살 때 바다에 빠진 적이 있었어. 당시 부모님은 모래사장에서 동료들과 공놀이를 하고 계셨는데 내가 아무도 안 보는 틈에 물속으로 들어간 거야. 누군가 나를 건져 등짝을 여러 번 때리자 물을 토해내고 살아났대.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잊지 않고 당신의 고통의 방점을 찍으셔. 내가 그때 너무 놀라서 한 달이나 목이 안 돌아갔다.
잊지 않고 책임도 추궁하시지. 넌 대체 어쩌자고 물속에 기어 들어갔니? 오마이갓. 난 새 돌도 되지 않았는데. 신기하지? 너와 나의 엄마가 자매지간도 아닌데 같은 화법을 쓰고 계셔. 우리 부모 세대에게 대화는 마주 오가는 이야기가 아니었어. 일방통행이었지. 당신의 용건을 전달하거나 감정을 배설하거나 요구를 전하는 것에 불과했지. 밥 먹어라, 숙제해라, 용건 전달이야. 아이고, 내가 죽어야 끝나지. 감정의 배설이야. 반드시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요구야.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과 대화를 할 줄 몰랐어.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이 5살 어린아이라 해도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해. 등에 짊어진 의무이거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잘 지내보고 싶고 그러기 위해 더 알고 싶고 더 알아내기 위해 꾸준히 눈을 맞추며 소통에 노력을 하는 독립적인 인격체. 하지만 그 당시 시절의 부모에게 자식이란 의무나 소유물에 가까웠지. 지금도 어여시 성인이 된 자식에게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부모님들. 중요한 결정은 내가 내려줘야 한다며 개입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건 여전히 자식에 대한 정의가 거기 머물러 있어서야. 독립된 인격체로서 감정을 존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우리는 외롭고 서러웠어. 죽다 살아 돌아왔는데 혼쭐이 나는 것처럼 부적절한 피드백이 이어지다 보니 특정 상황에 맞는 감정과 감각이 무엇인지, 그에 맞는 대처법은 무엇인지 성인이 된 지금도 학습이 부족하지. 우리는 화를 내야 할 때 피식 웃기도 하고 차분히 말해야 할 때 화를 내거나 울기도 해. 마치 오작동하는 로봇처럼. 오작동을 멈춰야 나를 믿고 살아갈 수 있어. 부적절하게 반응한 날은 반드시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음에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해. 자신의 감정과 감각을 읽는 훈련을 하고 그의 적절한 표현법을 찾아야 하지. 우리는 유년으로 돌아가서 그 작업을 시작할 거야. 등짝을 맞으며 감정을 죽였던 순간부터 하나씩 되짚어 현재로 돌아오는 동안 사안에 적절히 반응하는 나, 부모님과의 관계를 편안히 조율하는 나, 그러한 나를 신뢰하는 나로 거듭날 거야. 어, 이번 책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책이네요. 음, 저도 사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좀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엄마가 아빠로 인해서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요. 또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일보다는 바깥일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셨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많이 의지하셨고, 저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형적인 당시의 부모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부장적인 아버지, 희생의 아이콘이었던 어머니. 그랬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마음도 좀 있었고, 특히 아버지에 대한 미움 감정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딸이다 보니까 어머니 편에 서서 어머니 입장을 더 많이 헤아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 이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 화가 커질 수밖에 없었었는데, 어, 여기 이 부분을 읽고 나니까 좀 충격적이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부모님이 왜 그런 부모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부모님을 둘러싼 당시의 환경, 시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고, 어, 이 낭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지금은 오히려 육아와 관련된 책이나 지식이나 정보, 전문가들이 넘쳐나고 있죠. 그리고 아이를
정서적으로 잘 키우는 것에 대한 공감대도 예전에 비해 훨씬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님들도 실제로 많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 과연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정보, 노력 전혀 없었을 겁니다. 이 저자가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자녀를 잘 키운다는 건 돈을 열심히 잘 벌어서 부족한 살림이지만 굶기지 않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 딱 이 세 가지였을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해내면 '아 나는 내 자식 잘 키웠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정서적으로 나를 키우지 않았을까?' 무작정 원망하고 미워만 했었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저자가 앞서 제가 책을 소개할 때 언급했었던 상처의 치유 3단계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는 특별한 방식으로 글을 나누면 치유적일 수 있다고 했어. 글을 쓴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에게 말이야. 그럼 사례로 들어가기 전에 그 특별한 방식, 치유의 3단계 매뉴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1단계 대면과 이해, 2단계 위로와 긍정, 3단계 퉁치기와 경계 설정. 먼저 1단계 대면과 이해. 대면은 글쓴이가 정말로 자신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바위에 대해 썼는가를 보는 거야. 예를 들어 내내 엄마와의 관계가 힘들었다는 참가자가 막상 상처를 들여다보려니 겁이 나서 진로나 육아 문제에 대해 써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선 안 돼.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기. 이것은 치유의 필수적인 시작이야. 엉뚱한 부위에 약을 바를 수는 없겠지. 나는 이 단계를 지구 위에서 보기라고 부르곤 해. 우주인이 지구를 내려다보듯 멀찍이서 상처를 받았던 당시를 내려다보는 거야. 그러려면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해. 새롭게 확보된 너른 시야로 자신이 상처를 받았던 시절의 사회적 특징을, 그것이 가족에게 준 영향을, 그 영향 안에서 각 개인들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는 거야. 특히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의 능력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중요해. 예를 들어볼까? 지구 위로 쭉 올라가서 한 남자를 내려다보자. 1950년대 대한민국 벽촌에서 태어난 남자야. 초등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내내 농사를 지었어. 부친에게는 일을 잘 못한다며 툭하면 얻어맞았지. 지구 위에서 이 과정을 내려다본다면 그가 장차 아빠가 되어 자녀와 관계를 맺을 때 따뜻한 보살핌을 주긴 쉽지 않겠다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이는 지구 위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의 품 안에서 태어나. 즉,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지. 자라는 내내 부모를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의 능력에 기대어 주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봐. 가정이라는 우물 안에 머물며 사랑도 받고 상처도 받지. 특히 상처. 상처란 본래 얼마나 주관적인지. 남의 부러진 팔보다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더 아파. 게다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곪기에 작은 상처라도 오래되면 개인의 전부를 장악하고 말지. 그래서 언니는 필요할 때마다 자, 우리 같이 지구 위에서 보자 하고 글쓴이를 상처 밖으로 이끌 거야. 객관화할 수 있으면 벗어날 수도 있어. 정확히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보일 거고 딱 그 가시만큼만 아플 거야. 또 가시를 뽑는데 꼭 맞는 치료법을 찾겠지. 1단계를 잘 해낸 참가자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특정한 배경, 또 특정한 인물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벌어졌는가를 이해하고 무엇보다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이었음을 이해하게 돼. 그리고 어느새 2단계로 가 있게 되지. 2단계, 위로와 긍정. 위로는 말 그대로 상처받았던 어린 나, 내면 아이를 위로하는 거야. 1단계에서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그래,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 힘으론 어쩔 수 없었구나. 고생 참 많았다. 라고 내게 말해주는 거야. 가여워하면서 꼭 안아주는 거야. 서러운 만큼 실컷 울어주는 거야. 충분히 울어서 눈물이 더 나오지 않을 때까지. 긍정은 눈물이 멈춘 맑은 눈으로 다시 그 일을 들여다보는 걸 말해. 내가 고통 속에서도 어쩌면 고통 때문에 더 노력해서 일궈낸 것들이 있음을 알아봐 주는 거지. 나의 고통에도 긍정의 지점은 있었음을, 또 내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상처를 주었던 상대방 역시 노력한 부분이 있었기에 그 정도에 머물렀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야. 이 단계에서 긍정의 지점을 찾지 못해 막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땐 언니가 관점이 전환되도록 힘껏 도와줄게. 그러고 나면 이제 글쓴이는 3단계로 갈 수 있어. 3단계, 퉁치기와 경계 설정. 퉁치기는 맞아. 그냥 퉁치는 거야. 상처받았지만 긍정의 지점도 있었으니 믿진 건 없다 하며 마무리 짓는 거야. 마당을 빚으라듯 마음을 빚으라면서 상처는 미련 없이 쓸어버리고 긍정의 토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경계 설정은 새 토대에 세우는 새 울타리야.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전처럼 내 영역에 함부로 쳐들어와 상처 줄 수 없도록 그의 난입을 적정히 차단하고 경계 안에서 나를 안전하게 돌보는 거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자 할 땐 어떤 예의를 갖춰야 하는지 그에게 알려주고 변화된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거야. 관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고 끌려다니면 허무함, 자괴감, 억울함 같은 낭비되는 감정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와. 그것들을 치우느라 긍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기회를 뺏기지. 경계 설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모든 낭비는 끝. 내가 세운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더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할 힘이 생겨. 나아가 미래도 꿈꾸게 돼. 나날이 실천 가능한 변화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낼 수도 있어. 나의 고민을 지구 위에서 봐라. 저는 이 말이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너무 그 안에 이렇게 침체되어 있지 말고 한 발짝 좀 떨어져서 문제를 객관화시켜 보면 좀 덜 힘들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의외로 답이 쉽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책에서도 읽어본 적이 있고, 또 제가 힘들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선배에게도 좀 자주 듣는 말이었거든요. 상처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벗어날 힘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 울타리를 튼튼하게 잘 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영하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책은 오소희의 언니들의 마음 공부 부모편입니다. 이제 워밍업에서 이어지는 사례들이 쭉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저자가 사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치유의 3단계 매뉴얼을 통해서 조언을 하고요. 또 그에 따라 사례자들이 조금씩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아들과 딸을 차별하고 키운 경우, 맞이에게 어릴 때부터 어른 역할을 지운 경우, 부모의 꿈을 아이가 대리 성취해 주길 바란 경우, 아이가 보는 데서 부모가 수시로 싸운 경우, 아빠가 엄마와 아이를 때리고 강압한 경우, 엄마가 아이에게 신세 한탄을 하고 때린 경우, 정서적 허기가 채워진 아이의 경우, 사례는 이렇게 총 7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일부분을 좀 뽑아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좀 공감이 갔던 부분을 골랐는데요. 물론 다른 사례들에서도 전부 다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가져와서 응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긴 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낭독할 만한 부분이 좀 긴 사례로 골랐거든요. 바로 두 번째 사례인 마지에게 어릴 때부터 어른 역할을 지운 수진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앞서 말했듯 우리는 핵가족 1세대 가정에서 자랐다. 즉, 무능력한 가장을 교육하거나 제어할 다른 권력이 가정 내에도 마을 공동체에도 없었다. 가정폭력에 개입할 사회 제도도 당시 전무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장녀와 엄마 사이의 문제를 단순히 두 여자 사이의 갈등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두 사회적 약자가 불가피하게 임시방편으로 살아남기 위해 어설픈 팀워크를 구성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한계가 분명해지는 과정으로 보길 바란다. 아빠는 집안에 어두움을 들이우셨던 반면 장녀인 수진이는 반짝반짝 영리했으니 엄마는 살아갈 빛을 내게서 찾으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딸이 얼마나 든든했을까. 현재를 버티기 힘들 때마다 딸이 가져올 미래만 생각하면 새롭게 힘이 나셨을 것 같다. 졸다가도 고개를 돌려 널 바라보면 네가 안타까운 눈으로 엄마의 손을 인매를 바라보고 있다가 어깨를 주물러 드린다고 달려와 안기니 엄마의 진짜 반려자는 너였던 거지. 엄마는 일찌감치 너와 짐을 나눠지고 싶으셨을 거야. 아니, 적어도 식구 중 너만큼은 짐을 좀 나눠도 알아서 짊어져 주겠다 여기셨을 거야. 그러니 너는 또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 아직 어린아이인데 다른 식구들을 돌봐야 했고, 학교에선 모든 걸 혼자 처리해야 했고, 20살이 되자마자 낯선 서울에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해야 했으니, 학교에서 가족 단위로 축하하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 수진이가 조용히 눈물을 닦는다. 아마도 엄마가 생각하는 너는 굉장히 컸을 거야. 외로움 같은 건 얼마든지 잘 이겨낼 거라고 믿을 만큼 컸던 거지. 불과 서너 살 때부터 엄마에겐 네가 아빠보다 컸고 엄마의 일생을 관통한 저 어마어마한 크기의 고통보다도 내내 네가 더 컸어. 그래서 내게 기대어 고통도 잊으셨던 거지. 네가 많이 외로웠겠구나. 엄마가 하루만이라도 일을 쉬시고 내게 달려와 주기를 간절히 바랐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내 안의 외로움 같은 걸 읽어주실 수는 없었겠지. 엄마에게 너는 그런 작은 것, 별로 안 시급한 것, 그러니까 시시한 감정 따위를 교류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야. 너는 엄마와 함께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떠받드는 커다란 기둥이었으니까. 아마 막내하고는 감정 교류를 좀 하셨을 거야. 다이어트 비용 같은 것도 주신 걸 보면. 자, 이 관계의 역학이 보이니? 다큐 이야기를 길게 들려준 것은 치유의 매뉴얼 1단계인 대면과 이해, 즉 지구 위에서 보기를 돕기 위해서였어. 네가 자신의 고통을 모른 척하는 오랜 습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 내게 벌어진 일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거든. 그 작업을 내가 때이르게 감당해냈던 여러 일 중 겨우 하나, 등굣길로 돌아가 제대로 한번 느껴보는 것부터 시작한 거야. 네가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냈을지, 천방지축 뛰어놀 나이에 얼마나 큰 긴장을 몸에 장착하고 집을 나섰을지, 학교에서는 피곤한 자신을 다그치며 오직 엄마에게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여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얼마나 공부에 집중했을지, 집에 돌아오면 또 얼마나 어른스럽게 동생들을 챙겼을지, 소리 지르는 아빠 곁에서 금방이라도 엄마가 도망쳐 버릴까봐 밤늦도록 엄마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면서 말이야. 너의 몸과 마음은 아주 일찍부터 쉼없이 노동한 거야. 느껴보렴 네 천만 겹의 피로감을, 알아봐 주렴 네 천만 겹의 고단함을. 너는 긴장을 놓아본 적이 없어. 그 모든 일을 떠맡고도 당연하다는 듯 해냈지. 보이니? 그건 결코 자연스럽게 떠맡을 일도 당연하게 해낼 일도 아닌 엄청난 것이었어.
매번 애써서 이겨낸 나날의 전투고 승리였어. 이 등굣길은 네 인생에서 시작에 불과했어. 이후에도 쉴 틈 없이 너는 싸워야 했고 이겨야 했어. 힘들면 대굴대굴 구르며 떼써도 좋은 유소년기를 온통 그렇게 애어른으로 보낸 거야. 한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나머지 작업은 앞으로 네가 스스로 해 나가야 해. 바로 이렇게. 널 위한 시간을 충분히 비워두고 내게 벌어진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각 장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야. 네가 쓴 글 속에서 엄마의 인매, 부르튼 손을 바라보던 시선을 너에게로 옮겨서 이젠 같은 장면 속에 너를 바라보는 거야. 그동안 엄마를 보느라 미처 살피지 못했던 너를. 고사리 손으로 엄마의 등을 두드려주는 너. 불안한 눈으로 엄마의 일거수일투족을 쫓는 너. 졸린데 졸리지 않다 하는 엄마 곁에서 밤늦도록 같이 자지 않으며 졸린데 졸리지 않다 말하는 너를. 일평생 축적된 네 어마어마한 피로를 샅샅이 찾아서 위로해 주는 거야. 치유의 매뉴얼 2단계. 위로와 긍정 중 위로. 노트를 한 권 마련해 글을 적어보렴. 떠오르는 에피소드를 한 편 쓴 뒤 당시에 네가 응당 가져야 했으나 가지지 못했던 감정과 감각을 알아봐 주는 거지. 평소 일기를 쓰면서 자신과 대화해온 사람이라면 일반 노트에 자문자답하면서 쓰면 돼. 혼자 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별책 감노트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해. 어린 시절 적정한 말과 스킨십으로 마음 챙김을 받지 못한 우리는 외롭고 서러웠어. 특정한 상황에 맞는 감정과 감각은 무엇인지, 그에 알맞은 대처법은 무엇인지 학습이 안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맞는 감정과 감각을 배워야 해. 제2외국어는 어떻게 공부하지? 먼저 단어를 외워야 해. 적절한 감정과 감각의 이름들. 아, 내가 당황한 거구나. 지금 난 혼란스러운 거야. 이 감정은 우울이야.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감정과 감각의 이름들을 익히고 시시각각 그것을 알아봐주는 연습을 해야 해. 우리가 전수받은 대화법은 알다시피 일방통행이어서 위로를 한답시고 상처를 주거나 대화 좀 하자면서 통보만 할 때가 많았어. 그 말인즉 지금 우리도 입을 벌릴 때마다 누군가에게 꽤나 상처를 주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의 낡은 화법을 업그레이드할 좋은 교재로 비폭력 대화를 권해. 나와 상대방 모두가 건설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대화법이야. 관련 서적이나 강의가 많으니 꼭 찾아보면 좋겠다. 영어 공부해봐서 이미 잘 알고 있지? 제2외국어는 결코 모국어처럼은 안 된다는 것. 때때로 어떻게 표현할지 막막하고 그때마다 익숙한 한국말이 튀어나오겠지만 다른 방법 있나? 연습을 통해 조금씩 연마하는 수밖에. 기쁜 소식도 있어. 내가 제2외국어를 비록 더듬거릴지라도 매일 꾸준히 사용하면 내 아이에게는 그것이 모국어가 된다는 것. 수진아, 감노트를 쓰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과 감각이 점차 흐릿하게 남아 떠오르면 분명한 위로의 말도 써주렴. 매우 치유적인 글쓰기가 될 거야. 식구들이 제때 너의 피로를 알아보고 위로해 주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어. 기다리다 번아웃이 왔으니 그냥 네가 해주자. 지친 내면 아이를 오늘부터라도 편하게 해주는 거야. 네가 엄마에게 듣고 싶었던 말과 포옹을 너의 내면 아이에게 네가 직접 해주는 거야. 참 힘들었겠구나. 그런데도 참 잘해냈구나. 장하구나. 네가 애쓴 걸 내가 알아. 네 외로움도 내가 잘 알아. 이리 오렴. 꼭 안아줄게. 넌 이미 당시의 엄마만큼 나이를 먹었잖아. 지금 네가 딸의 말을 경청하고 필요한 돌봄을 주듯 네 내면 아이에게도 똑같이 해줄 수 있어. 덜어내기, 노라고 말하기, 때때로 그러나 반드시 엄마를 실망시키기.
그동안 엄마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 너의 인생 과제였다면 이제는 실망시키는 것이 과제야. 그래도 되고 그래야 해. 네가 엄마를 실망시킨다 한들 막 길거리에 나앉는 식으로 크게 걱정시킬 단계는 지났잖니. 대단한 불효를 하려야 할 수도 없어. 이미 넌 직장, 가정 같은 생애 자원들을 훌륭하게 확보해 놓았기에 기껏해야 엄마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지 않는 정도의 실망일 뿐이야. 적당히 실망시키기도 하는 것, 혼신의 힘을 다하던 습을 멈추는 것, 관계에서 꼭 필요한 건강한 변화야. 나는 어떤 관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스스로 방학을 가져. 부모에게나 남편에게나 상황을 봐서 내가 빠져도 되겠다 싶을 때를 잡아 말하지. 일주일 동안 저를 찾지 마세요. 방학입니다. 내가 과부하가 걸렸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거야. 나는 언제나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수진아, 너는 지금 엄마만 보호하고 너를 보호해주지 않는 거야.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 너 같은 사람에겐 이기적인 것이 결과적으로 이타적인 거야. 네가 친정을 덜 찾아가면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질 거야. 입장 바꿔서 네 남편이 너처럼 자기 엄마를 24시간 등에 업고 산다고 생각해봐. 사이가 좋을 수 있겠니? 이제 마음을 친정에서 내려놓고 네 가정의 균형을 찾는 데 쓰도록 해. 그런데 죄책감이 들어요. 저는 엄마가 정말 열심히 훌륭하게 살아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죄책감이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책감인지 말해볼래? 제가 제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애쓰면서 살게 된 게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런 죄책감은 필요 없어. 지금 네가 여기서 하는 작업은 엄마의 뒷담화를 하거나 엄마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야.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 이 작업은 하나, 엄마와 너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둘,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 맺었던 지금은 필요 없어진 비상시 팀워크를 해체하고, 셋, 팀워크를 유지하느라 네가 억눌렀던 맞는 감정과 감각을 뒤늦게라도 불러와 너의 내면 아이를 충분히 위로하며, 넷, 감정과 감각을 억누른 대가로 얻어낸 생의 자원들로서 억울함을 퉁쳐보내고, 다섯, 지금부터는 맞는 감정과 감각을 지니며 살 수 있도록 자원을 여유롭게 활용하는 동시에, 여섯, 엄마와 새롭게 경계 설정을 하는 거야. 이로써 엄마와 더 바람직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야 한다는 조선시대 억압은 변기에 쏟고 물 내려. 부모와의 관계에서 뒤죽박죽된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대충 뭉개서 사랑으로 미화하고 살면 그 잘못된 방식이 다른 소중한 관계에도 고스란히 적용돼. 연인에게, 배우자에게, 특히 자식에게 대물림되지. 불교에서는 이걸 카르마라고 하지. 나쁜 카르마를 끊고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중간중간 숨쉬기 힘들어질 때마다 멈춰서야 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정돈하는 대청소를 해줘야 해. 그러자면 마음 공부를 통해 청소하는 법을 배워야겠지? 우리가 받은 것은 지성이고 공부하는 사랑이 우리 세대의 소명이니까. 제가 이 사례를 전부 다 읽진 않았고요. 사례자가 직접 그 모임에서 쓴 글들을 제외하고 저자의 조언과 대화로 이루어진 부분들 중에 이렇게 일부만 좀 뽑아서 읽어 드렸습니다. 제가 무남동녀 외동딸이거든요. 그래서 장녀이기도 해서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됐던 사례였어요. 저희 엄마도 어릴 때부터 항상 "너 때문에 산다. 너만 바라보고 산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셨고 실제로도 저를 위해 희생하시는 부분들이 어린 나이였던 제가 봐도 눈에 보일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엄마를 위해 거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싫다는 말도 잘 못했고 거절하지도 못했고 뭔가 화가 나거나 울고 싶을 때도 좀 많이 삭히고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엄마에게 늘 착한 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제가 지금까지도 제 성격 중에 가장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거절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는 정말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막 마음에 그 울분을 쌓아두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정작 가장 편안한, 가장 편하고 가장 내 편인 나의 가족들에게 그 울분이 쌓인 것들이 터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제가 너무 흠칫흠칫 놀라서 '내가 대체 왜 이럴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어린 시절이 원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없고 약한 그때 어린 내가 아니잖아요. 이 독립된 성인이 된 만큼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저자의 말처럼 내 마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서 부모님과 경계 설정을 잘하고 가끔은 부모님을 실망시켜도 서운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정말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이죠. 네. 따뜻한 영화나 여섯 번째 책 오소희의 언니들의 마음 공부였습니다. 사실 좀 더 일찍 업로드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번 책은 유독 저한테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읽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고 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꽤나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가장 개인적으로 아픈 부분이랄까요? 가장 좀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웠던 그런 부모님과의 그런 복잡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다룬 책이었고 핵심을 찌르는 가슴에 와닿아 박히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 낭독 원고 외에도 제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정리도 좀 하고 책을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낭독하면서 울다가 멈추기도 하고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 언니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다 보니까 실제로 인생 경험이 많은 언니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감정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분들, 비슷한 세대를 살아온 여성분들, 30 대에서 40대 정도의 그 여성분들이 좀 더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는 책일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실려 있는 모든 사례들은 다 정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자의 말처럼 타인의 사례를 접할 때 이렇게 디테일에 주목하지 말고 큼직한 구조에서 주목해 보면 사례 속의 인물과 나와의 어떤 공통점이 보이고요. 또 그 중에서 가져와서 내가 응용할 수 있는 지점도 보이시게 될 겁니다. 네, 따뜻한 영화나 여섯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좋은 책 낭독과 따뜻한 위로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영원하였습니다.